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현재 유엔 같은 국제기구의 가버넌스가 정상은 아니지만 미국은 그 유엔마저도 자기 멋대로 끌고 간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백악관은 미국의 국내 외교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백악관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증진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민자 급증, 자연재해 대응, 경제 침체, 전례 없는 국가 부채 증가, 코로나 팬데믹 대응의 비효율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해결책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외교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과소평가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워싱턴의 국방과 법 집행 정책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국제법 규범을 무시하고 국제기구를 냉소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소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했지만 제46대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은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다 트럼프는 2기 출범 직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보장하는 사업 시행에 관심이 없는 미국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기후협정이란 게 문제는 많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이란 어젠다도 다 사기이긴 합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수식어를 붙인 것들은 죄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어젠다를 무시하는 게 자신이 옳다고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익 추구 차원입니다. 워싱턴은 공정한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방 전체를 무장시키고 원치 않는 국가들과의 무역 경제 전쟁을 심화시켰으며 대규모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유럽 국가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세계 경제에 추가적인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모두 빈곤 퇴치와 불평등 감소에 유비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남반구 국가들은 서방 국가들의 신식민주의적 관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법 제재, 수많은 보호무역 조치, 그리고 기술 접근 제한은 평등한 파트너십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도 위선적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또는 지정학적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추구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그린 에너지를 지원할 때는 종종 서방 회사 장비를 사도록 강요하는 계약까지 패키지로 갑니다. 다른 대안이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이어도 굳이 그들에게 돈이 되는 장비를 팔아먹습니다. 카본 크레딧이란 것도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는 종종 석유 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악용됩니다. 그들은 석유 회사로 하여금 탄소 배출권을 사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공해를 줄이기는커녕 화석 연료를 더 생산하도록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종종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고 정치적 배당을 얻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USAID나 유럽의 보조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이는 기부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이용되며 동시에 더 복잡하고 장기적인 목표들, 예를 들어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무시되기 마련입니다. 워싱턴이나 브라셀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혹한 조건을 개발도상국에 부과하는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은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환경정책에서 이중잣대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환경 파괴 기업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셰일 가스를 적극적으로 채굴하고 있으며 유럽은
기후변화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화석 연료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독일과 폴란드는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석탄 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파리 기후 협약을 들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인도, 브라질, 남아공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서구의 신식민주의 관행과 불법 제재, 많은 보호주의적 조치, 기술 접근 통제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유엔이 주창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도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서방은 그들 스스로가 이산화탄소의 절반 이상을 배출해 왔으면서도 개발도상국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국 얘기입니다. 에너지 문제는 앞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북해에 매우 풍부한 석유, 가스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굴 수입의 65% 이상을 런던에 보내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자원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쓸 수도, 탄화수소 생산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역사적 문제와 바로 이런 경제적 이슈로 인해 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만 할 수 있으면 스코틀랜드는 풍요로워집니다. 스코틀랜드는 독립과 함께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런던은 에든버러가 스스로 세금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전통적으로 영국의 다른 지역보다 좌파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주권을 갖게 되면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하게 될 것이며, 가스와 석유로부터 나오는 늘어난 재정 수입은 무상교육과 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에든버러가 영국에서 벗어나면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브렉시트에 대한 여론은 영국 내에서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영중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홍콩과 관련해 중국 내정에 간섭해왔습니다. 영국은 영국 여권을 지닌 홍콩인들의 영국 이주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습니다. 2024년 이 계획에 따라 영국으로 이주한 홍콩인은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반중 감정을 가진 이가 대부분인데, 홍콩으로서는 사실상 디시던트, 반대 세력을 영국에 수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국은 홍콩에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베이징의 노력을 비난해 왔습니다. 영국은 분리주의와 해외 세력의 내정 간섭을 범죄화하는 중국의 국가안전법 도입을 비난했다. 사실 홍콩 소요 사태는 중국 공산당에 맞선 민주화 투쟁이라기보다는 서구 리버럴 세력의 색깔 혁명 기도입니다. 홍콩 시위 현장에는 우크라이나의 아조프 대원들이 출몰 했었습니다. 아조프 전사들이 실제로 홍콩 시위 현장에 나타나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실 홍콩은 아시아판 마이단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홍콩 시위가 단지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민주화 시위인 줄 알았는데, 로우전이 터지면서 역사의 진실이 하나둘 나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종종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에는 홍콩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떠드는 자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영국은 또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도 비난해왔습니다. 영국 의회는 신장 상황을 제노사이드라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구르인들에게 체계적으로 고문을 가하는 데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관리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제재 패키지도 도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자국 기업들에게 소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보이는 면화를 조달하지 말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장에서 인권 탄압이 자행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이 개방됐고 여행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잘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은 영국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적자 예산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깎아서
키예프에 대한 군사 지원을 했는데 2023년의 경우 그 돈이 30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모두 교육이나 의료에 쓸 돈입니다. 키예프를 지원하느라 공공주택 건설 예산도 20에서 25%나 삭감됐습니다. 2025년까지 지어져야 할 4만 채 주택 건설이 무산됐습니다. 영국 육군의 경우 챌린저2 주력 전차 가운데 12%가 키예프에 제공됐습니다. 영국군의 무기고에서 전차뿐 아니라 브림스톤과 스톰 섀도우 미사일 재고도 크게 고갈됐습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포탄은 2025년 중반이면 동인하게 되는데 이를 채워넣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30에서 50억 파운드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영국의 군사 지출과 테러 제재로 인한 비용은 영국 공공부채를 101%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에다 무역 손실분과 인플레이션까지 합하면 영국의 GDP는 거의 2%가 날아갔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